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네이버가 새로운 음악 서비스 뮤지션 리그를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뮤지션 리그란 음악가가 마치 블로그처럼 자신의 페이지를 등록하고 음악을 올리고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페이지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리그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음악인들은 이번 뮤지션 리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자신의 음악을 알릴 창구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걸릴 가능성도 있는 이 서비스에 큰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선 반응이 좋은 음악과 영상은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오픈리그와 베스트리그로 나뉘는데요. 오픈리그는 창작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리그이고 베스트리그는 이들 중에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따로 경쟁하는 리그입니다. 특히 베스트리그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다른 격차를 둬서 뮤지션들을 지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가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홍보 창구라도 더 갖고 싶은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에겐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은 타마로즈의 곡 듣겠습니다. 얼마 전 오픈한 이 뮤지션 리그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티스트입니다. Alone After Midnight 듣겠습니다. 삼삼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죠. 26년 동안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임원이요. 다른 회사로 내부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이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사의 경쟁국에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대비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기술 유출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면은 6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산업 스파이도 간첩이다. 그러니까 최고구역인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간첩죄로 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산업 스파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의 김정덕 교수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덕입니다. 오늘이죠. 자동차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회사에 간 전 임원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많이 있나요? 예, 뭐 사실 이런 사건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 동종업계에 이직을 하는 것이 좀 금지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죠. 예. 하지만 또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네. 이제 핵심적인 어떤 기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이 동종업종으로 이제 이직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업체에 아주 상당한 타격을,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직에 대한 이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약으로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뭐 예를 들면 예.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이직을 네. 못한다. 동종업계로 네. 이직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보통 한 2년 정도 업종에 따라 틀리고요. 기술에 네. 따라 틀리지만 한 2년 정도의 이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은 충분한가요? 사실 2년 지나서 줘도 이게 굉장히 경쟁사에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네.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또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워낙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라면 크게 핵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숫자로 보면은 이 산업 스파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2003년 이후에 10년 동안 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한 600조 원이 이 산업 스파이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그렇다면은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2014년 한국의 경제 규모, GDP 경제 규모를 보면 1,200조 원을 약간 넘는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간에 이제 600조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연간으로 비교해봐도 이게 이제 10년간 600조니까 네. 1년에 한 60조 정도라고 봤을 때도 경제 규모의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상당한 예. 규모죠. 사실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지금 600조 또는 그 밑에 약 400조 이렇게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 산정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유출 사례들을 좀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지금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과거 한 2000년서부터 네.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00년대 초반은 주로 이제 정보통신 또 전기 전자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방산 또 전략 물자 불법 수출 네. 또 기계 분야 이렇게 새로운 경제 안보 분야로 기술 유출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이렇게 8개 분야에서 네. 55개의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해서 특별히 이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산 이런 거는 유출되면은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최근에 그 2004년 1월 달에 예. 적발된 그 포탄 제조 기술 또 설비가 불법적으로 미얀마에 수출된 사건들이 바로 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면은 이 유출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까지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K사라는 대표가 2010년 9월 달에 미얀마 그 방위산업국하고 이제 약 760억 대의 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네. 그 최근까지 그 105mm 그 곡사포, 대전차 폭탄 등 6종의 그 포탄 생산 설비하고 원자재를 공급해서 예. 실제로 포탄이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 도면하고 또 공정도까지 넘겨줬습니다. 예. 사실 이런 대량殺傷용 무기 등 이런 전력 물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출할 경우에는 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K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에 네. 2년간 그 방산 물자를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최근까지 한 320억 정도의 그 네.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근데 한 번 새나간 정보를 뭐 되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예. 한번 나가면 특히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 안보하고 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아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상당히 보안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빼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은 인력에 의해서 많이 되니까 뭐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하드니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거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산업체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냥 업체 간의 그 거래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나름 자기 자체적인 그런 무기 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요. 한국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돼서 한국과의 많은 교류와 계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식이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을 빼내는 어떤 예. 방식이랄까요? 예. 글쎄 이제 과거에는 좀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제 사람을 빼나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킹 같은 네. 고도의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몰래 시스템에 침투해서 아까 얘기한 설계도라든가 네. 기밀 자료들을 이제 빼나가는 그런 해킹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라든가 어떤 인수 합병, 네.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해당 기술을 이제 빼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되판다거나 아니면 네. 무효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쌍용자동차 인수했던 상하이자동차가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시죠? 예. 바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M&A로 인한 그런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기술 유출 사건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네. M&A를 통해서 쌍용 자동차의 기술들을 쉽게 빼나갔었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이런 M&A를 통해서 빠져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개발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유출하는 범죄는 앞으로 점점 더 수법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도화돼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제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탐지라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네. 고려해서 대책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탐지요? 네네. 네. 우선 예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어떤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대기업,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반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보안을 위한 어떤 전담 조직이 사실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보안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라는 people problem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려는 자하고 또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대응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하고는 좀 다르게 다차원적인 어떤 통합적인 그런 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그래서 이제 빼내가지 못하도록 네. 그 기업에서 이런 보안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요. 그렇습니다. 산업보안 관리자 이런 네. 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해킹 기술, 해킹 방지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적인 차원의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기술 유출이 아까도 이제 사례에서 봤듯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관리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네. 육성하는 그런 예.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또 이제 아무래도 기술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 예. 또 이런 처우 개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이런 기술 개발,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직원에 대해서 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어떤 근무 여건 향상 같은 그런 처우 개선 노력도 네. 같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이 산업 스파이도 경제 간첩이다. 그래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 이런 논의가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규제 강화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요런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아이디어가 네. 미국의 경우에서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되었던 건데요. 네. 이제 1996년도에 미국에서 경제 스파이법이 이제 네. 이건 간첩죄로 적용을 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예. 이제 스파이라는 말이 이제 간첩이니까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걸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좀 수위가 낮은가요? 네? 우리는 규제 수위가, 처벌 예. 수위가 좀 낮은 편인가요? 이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령이 이제 한 두세 가지가 돼 있는데요. 네.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가 예. 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산업기술 유출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그렇게 처벌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확보가 그렇게 그렇군요.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런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에 근거해서 기소를 하지 못하고요.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가 형법상에서 절도죄 이런 것들로 근거해서 이제 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형 기준이 낮춰져가지고 예.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현실이죠. 예방과 탐지도 중요하고 네.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처벌의 수위도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의 김정덕 교수였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란 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냈고요. 수리가 돼서 지금 면직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지금까지 2개명 이상 신청하시면 수수료편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와 생생로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연정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은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형저축입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약자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적금으로 넣어서 재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저축이란 뜻입니다. 1976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엔 재형저축 이율이 1년에 30%에 달해서 목돈을 모으려는 근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에 돈만 꼬박꼬박 넣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하니 이름대로 재형저축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정부는 1995년 사라졌던 재형저축을 18년 만인 지난해 부활시켰는데요. 이율이 연 4%밖에 안 되고 7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하다 보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재형저축 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기가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D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시장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직구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직구 하니까 무슨 뭐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네. 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애들은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작은 놈은 고등학생인데 이놈도 하고 네. 대학생인데 애들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군요. 돌아가는지 저보고 저 자신은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네. 뭐 세련된 쇼핑은 못 하는데 예. 어쨌든 직구가 요즘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네요. 네, 직접 구매. 예. 이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산다는 거죠?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데 요즘 네. 어디나 다 접속이 되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서 몸도 있고 접속도 여기서 하고 결제 모든 수단이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게 네. 갈수록 굉장히 늘어났다는 건데 뭐 그 늘어난 통계도 굉장히 놀랍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지만 몇몇 건은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로 사는 게 더 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환경 기자들이 분석해 놓은 걸 제 사례를 봤는데요. 네. LG의 LED 텔레비전 예. 47인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사면 135만 원인데 네. 이 모델을 아마존 직접 여기서 직구로 해가지고 샀더니 거기 현지 제품 가격이 뭐 그냥 워낙 대형으로 조달하니까 낮게 내려가겠죠. 예. 61만 1,000원이 되고요. 예. 거기에 관세 붙고 부가세 붙고 해외에서 배송료 그다음 국내에 들어와서 또 택배비 다 붙이더라도 90만 9천 원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많이 싸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여기 한 가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제품이 그 텔레비전 같은 데 소싱이 다르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일 수 있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하나는 똑같은 제품 똑같은 모델 똑같은 회사의 기술이지만 네. 예컨대 메이드 인 뭐 다른 나라 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제품이 직접 구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네. 국내에 사는 거랑 해외 통해 사는 게 가격 차이로 보니까 44만 원? 44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5만 원짜리가.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의류나 이런 것은 뭐 안 맞아도 교환 안 해도 이게 덩치가 네. 작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가전은 그래도 100만 원 넘고 그러니까 조금 AS나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나 네.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건 뻔한 제품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제품에 따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은 예. 물론 이제 옷 같은 그런 거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규격화되거나 이렇게 아주 어디 가서 모델로 실품을 본 거 그러면서 그 모델을 잘 본 경우는 아마 충분히 직접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작년에 통계를 그 관세청 통계를 봤더니 해외 직접 구매를 한 게 우리나라가 1,000만 건이 넘는 데입니다. 1,000만 건. 네. 뭐 큰 거죠. 그 속에 온갖 게 다 있겠죠. 뭐 네. 몇 달러짜리 몇십 달러 심지어 자동차도 직접 구매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예. 사실은 자동차야말로 가장 직접 구매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뻔할 테고 거기에 사보고 하자가 있으면 국내에서 가서 사면 되니까 네. 그것보다는 자동차가 더 규격화된 상품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금액으로 보면 10억 달러면 1조 원이 넘는 겁니다. 네. 작년에. 또 카드회사 통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에 올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해외 직구로 해서 앉아 결제한 게 148만 건이더라는 겁니다. 네. 한 회사의 카드로. 요게 148만 건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1월에서 5월까지 비해서 70%가 늘어난 거랍니다. 작년에 87만 건인데 예. 70%가 늘어났고 요 중에서 또 100만 원 이상 아까 텔레비전처럼 뭐 앉아서 온라인으로 직구를 100만 원 이상이면 꽤 비싼 물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이상 산 경우도 요 신한카드만 6,150건. 예. 이것도 작년보다 50% 늘었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20대들, 네. 그다음 30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경우를 보면 10대까지 그 앉아서 막 물건 사고 하는 이게 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정보에서 어떻게 해서 정보에 그렇게 접근하냐? 첫째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거죠. 네. 뭐 클릭해라 약관에서 다 읽어보고 영어를 보니까 그다지 네. 멀지않은 겁니다. 정보를 접근하는 겁니다. 상품과 계약 조건, 배송 조건, AS 조건 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심지어 저만 해도 외국은 국내고 이런 거 있는데 네. 뭐 저도 꽤나 출장 다녔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외국 있고 여기는 물건도 있어서 오면 되는 거지 뭐 차이가 네. 되니까 이 벌써 정서가 네.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야말로 지구촌이네요. 네, 지구촌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요즘 웬만한 제품들이 아까 국내에서 제품을 역수입이라 할까요? 그런 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직구를 해도 국내 AS가 돼주거든요. 네. AS 사서 뭐가 잘못되면 반품을 하다든가 봐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되니까 뭐 싼 걸 이용해서 찾아가는 소비자들이 그 발길이라는 네. 건 뭐 막을 수 없는 길이죠. 그리고 세법도 개정된 걸 보니까 직구족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번에 사실은 그 규제 완화 때 나왔던 겁니다. 네. 우선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벽이 좀 낮아졌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물건 도입하면은 뭐
기존에 하여튼 수입 사업자가 유리하게끔 제도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네. 직구 그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누구라도 물건 도입 자체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렸고 또 저번에 이게 발표 나기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네. 15만 원 이하의 짜리 물건들 뭐 예. 향수, 로얄 젤리 이런 걸 해외 직접 구매하면은 개별 소비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세금을 또 물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하면은 웬만한 화장품이나 이런 거 많이 해당될 텐데 이런 거에서 세금이 물리지 않으니까 세금이 네.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건은 직구에 대해서 좀 감각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추가하게끔 그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다른 개인적 그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망도 그렇고 좀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네. 해외에서 싸게 사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주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한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내수 촉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애국적인 지적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데 직구가 막 돼버리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직구가 나오는 거냐? 물건이 싸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나놓고 비싸게 된 걸 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국내 유통망에 좀 뭔가 이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 네. 첫째, 제품, 만약에 국내 외국 그 물건 자체가 싸게 들어오는 거는 그 물건이 들어오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사는 그 통로와 온라인에 사는 통로의 차이점이라면 그건 뭐 수입업자의 문제라든가 또,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국내 물건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더 싸게 산다면 이런 거는 메이커들의 판매 가격 정책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유통 구조도 뭔가 좀 뭐랄까요 좀 혁신되게 소비자 위주로 실리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통 네. 구조가 낙후돼 있다. 예. 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이런 것들이 단계가 복잡하고 그때마다 마진도 많이 남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죠. 그걸 폭리하고 그러다 네. 사람들은 나중에 몰아서 싸게 뭐 창고 방출해가지고 확 나버리고 하니까 이 등락이 너무 심해버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좀 외면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가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점점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반영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퍼. 네, 모르면 당하고요.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생생 모펌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실 건가요? 네,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예.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과연 무엇일까?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건물의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달리 다른 내용으로 만일 전입신고를 잘못하게 된다면 네.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이사철이 가을철 이사철이 다가올 텐데 예.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간혹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하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과 실제가 다르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게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아파트보다는 이제 소형 원룸과 같이 어떤 네. 소형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입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물에 사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 뭐 이런 미신을 있어요. 건물주가 가지고 이것을 이제 동양적인 어떤 미신 때문에 네. 건물의 4층의 경우에 원래대로 한다면
뭐 401호, 402호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층수를 예. 반영한 표시 대신 4층임에도 불구하고 뭐 501호, 502호 네. 이렇게 부착한 호실 표시를 현관에 두는 경우가 여전히 있죠.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지하층입니다. 네. 지하층을 이제 지층으로 표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표시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어서인지 네. 이제 지하층을 101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물의 1층이 201호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군요. 올라가기 때문에 네. 201호로 밀려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이런 건지 아닌지를요. 일단은 건물이 새로 신축되게 되면요. 네. 일단 그 건물의 현황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근데 그 건축물 대장에 나온 현황 표시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등기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표제부라는 곳에 이제 건물의 네.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표시를 이제 신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분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교과서에도 이런 분쟁이 수록될 정도로 네. 관련 판례도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린다면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호수의 표시를 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만 일치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네. 유효한 외부로 보여주는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와 관련된 분쟁이 흔히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표시가 등기부와 달리 기재되는 경우가 거의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주로 현실적으로 네.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원룸과 같은 소형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뭐 좀 안타깝게 보호를 받지 못했다거나 억울한 사례를 당한 경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입신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네. 예. 등기부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그 외부적으로 공시가 안 됩니다. 네. 또 나중에 뭐 임대차에 대한 어떤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예외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임대차 계약을 외부에서 알 수가 없겠죠. 임대차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외에도요, 뭐 은행과 같은 근저당권자라든지 네. 임대인의 일반 채권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네. 현장을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일 텐데요. 네. 따라서 이 전입신고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법원이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법원이 이런 입장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네.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전입신고가 사회통념에 비춰서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게 이루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이 어려워요. 사실 판례에 나타난 그 표현들을 제가 네. 그대로 따서 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뭐 흔히 쓰는 말들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건전한 법 감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 네. 과연 주민등록을 보고 네. 전입신고된 내용을 보고 101호로 표시가 돼 있다면 네. 그것은 지하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연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A씨 등은 A씨 등 3명은요, 어느 광역시에 소재한 모 빌라 4층에 각각 2,100만 원, 1,300만 원, 1,4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은 숫자 4가 좋지 않다는 미신 때문에 네. 앞서 설명드렸던 예처럼 현관문의 표시는 402호와 같은 표시 대신에 5층을 의미하는 502호, 503호, 505호 이렇게 예. 표시가 돼 있었고요. 임차인들은 이사 온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현관문에 기재된 그 표시를 그대로 믿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5층으로 한 거군요. 네, 참고로 예. 본인이 502호로 만약에 신고를 해버리면 네.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신고된 대로 수리하고 그대로 이제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언제 문제가 되나요? 주로 이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순위에 따라서 과연 네.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인지 이런 그렇군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그 건물주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건물이 매각되고 네. 이 돈을 매각 대금을 이제 나누는 네. 배당 과정에서 1순위였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자만 전액 배당을 받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남은 금원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제 당연히 부당하다 이렇게 억울하죠. 임차인들이 예. 반발을 했고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요. 예. 그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은 보호받는 제도가 있는데 네. 본인들은 정당한 임차인이니 이 부분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배당 이의 소송, 배당 이의소라고 하는데 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배당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일단 공정하게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납입받은 다음에 예. 이것을 이제 순위에 따라서 권리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배당표를 보고 내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데 후순위자가 먼저 받는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범위에서 이제 현장에 가서 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 이의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그 배당 이의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안에 네. 배당 이의 소송이라는 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네. 그 소송이 제기됐다는 증명을 그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배당이 적법한지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서 법관에 의해서 이 당부를 네.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4층으로 했으면은 뭐 더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5층이 아니라? 예, 정확히 그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네. 전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요. 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법원의 판단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네.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동호수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그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네. 임차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언급한 네. 내용이 있었는데요. 건물 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은 임대차 어떤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A노 씨 등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알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정말 일치하도록 내가 4층에 사는데 혹시 5층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주민 그 등기부 등본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7곱하기 100은 설레임 7곱하기 100은 사이다 7곱하기 100은 월드컵. 자기야 7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오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SNS에서도 저희 방송 내용 뒷얘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